네, 35번부터 39번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시가 두 편과 수필이 실려 있는데요. 작품 3개가 함께 복합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보기 보면서 우리가 작품 감상에 힌트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보고 그리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가 37번과 38번에 나와 있는데요. 37번을 보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가와 나 작품을 감상할 때 힌트가 되는 보기가 나와 있고, 38번에 보면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를 감상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7번에 먼저 보기를 보고 가와 나를 감상한 뒤에 38번 다를 보고 보기를 보고 다를 감상하고 이어서 39번 그리고 35번 36번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의 보기 한번 보죠. 시조나 가사 중에는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다.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는 작품들. 우리가 시조라든가 가사라는 갈래는 고전 문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갈래 유형이죠. 자, 이런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친밀감을 표현한다. 또한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 화자는 그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또 소박하게 살고 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가 작품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이고요. 나 작품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핵심 개념이나 아니면 기억해둬야 될 단어들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모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사실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작품들은 보기에 나와 있는 감상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품을 그때그때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그 작품들이 있고요. 또 어떤 고전문학 작품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즉 우리가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 작품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머지 작품에서의 해석에 도움이 또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실린 이 가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든가 아니면 정극인의 상춘곡과 같은 작품들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작품을 완전히 해석하는 것이 또 그 해석을 해보고 그 해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선생님이 제목 자체에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해 놓을 테니 여러분 꼭 이 작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1 모의고사 지금 이렇게 지문에 실린 경우는 대부분 한글로 풀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2, 고3으로 올라가면 이 작품들이 이제 한자어가 함께 많이 섞인 즉 예전에 또 그 문투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가 이 표기가 달라지더라도 작품 해석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부터 살펴볼 텐데 이 강호라는 말은 여러분 강과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강호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 즉 자연을 이렇게 강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시라는 거는 사시사철이라는 말 들어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는 노래겠죠. 그래서 강호사시가라는 건 사시사철의 자연의 모습에 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작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3줄짜리의 글들이 연속해서 4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대부분 이 3줄짜리의 갈래는 시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시조가 연달아서 이어졌을 때는 연시조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연시조를 해석할 때에는 각각의 한 수, 한 수, 한 수의 의미도 살펴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시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조를 해석할 때에는 한 줄을 보통 두 줄로 끊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작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작품을 봤더니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먼저 한 줄 한 줄 살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강호는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우리 이 작품의 제목이 강호 사시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연의 봄이 오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여러분이 미친이라는 뜻은 아주 깊은 흥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자의 정서는 어떤 상태냐면 흥이 저절로 나는 상태입니다. 자,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자, 지금 화자는 막걸리 한 잔에 쏘가리 안주로 이 봄을 즐기려고 해요. 막걸리라든가 쏘가리 안주 같은 것들은 거창한 어떤 술안주가 아니라 아주 소박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아주 화려하거나 거창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탈한 이런 음식들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혹은 소탈하게 생활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는 기억하세요. 자,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안빈낙도. 자, 가난하지만 편안함을 즐기면서 도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안분지족이라고도 해요. 안분지족. 안분지족은 역시나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삶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소탈하거나 또 거창하지 않게 소박하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때 우리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로운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우리 아까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임금의 은혜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임금의 은혜라는 건 어떤 충의 유교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로 가면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마 이 작품이 구조상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유사한 구조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 먼저 각각의 시조가 시작될 때 강호의 무슨 계절이 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겨울이 드니, 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또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이 몸이 뭐뭐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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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는 다 임금의 은혜로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각각의 수가 비슷한 문장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수의 내용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자연에 여름이 드니, 즉 여름이 오니 초당이라는 건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가집에 일이 없다라는 건 할 일이 없다. 자, 미더운 강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다.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이 강물결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나 봐요.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한여름에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임금의 은혜로다. 네, 이렇게 역시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로 가죠. 강호의 가을이 드니, 이제 가을이 왔네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우리 왜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고기가 살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의 아마 고기는 보통 물고기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조그만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예전에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겼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를 타고 나아가서 여유를 즐기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배를 조그마한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흐르게 던져둔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낚시를 통한 여유를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여기서 소일이라는 것은 느긋하게 삶을 보내는 것도, 느긋하게 생활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자, 그리고 겨울이 되겠죠? 강호에 겨울이 드니 겨울이 오니 눈 깊이 자가 넘다. 자, 여러분 이 자는요, 단위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예전에 많이 쓰던 단위인데 보통 한 자라고 하면 30.3cm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30cm 정도 왔으니 엄청 많이 왔겠네요. 그쵸? 자, 삿갓 비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여러분 이 삿갓은 갓은 갓인데 멋지게 만든 갓이 아니라 그냥 갈대 같은 걸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갓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거나 양반들 이제 그 좀 부유한 양반들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소탈하게 서민들이 주로 썼었던 갓이고, 도롱이도 역시나 비옷인데 지푸라기로 만든 비옷입니다. 그래서 이 삿갓이라든가 도롱이는 아까 우리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 먹는 것처럼 아주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소박하고 가난한 그런 삶이지만 만족하는 태도라서 아까 기억할까요?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냐면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편안하면서 도를 즐기는 거, 그리고 안분지종,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에 맞게 만족하면서 사는 삶, 이런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네, 이렇게 작품을 쓰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자연 속에서 이 화자가 매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 때 이 자연이 참 아름답고 내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참 좋아 라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자연에 귀의해서 또 자연을 예찬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시가 창작의 한 경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부릅니다. 강호가도. 자연 속에서 이제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죠. 이런 창작 경향을. 그래서 이 강호가도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정극인의 상춘곡을 한번 볼 텐데요. 이 곡이라는 글자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상춘이라는 뜻은 춘이 여러분 봄 춘자예요. 그래서 상춘이라는 단어 자체가 봄을 맞이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을 상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춘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 단어를 알게 되면 봄에 벚꽃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꽃들이 필 때 우리 꽃 구경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뉴스에서 이런 표현 쓸 겁니다. 상춘객들이 뭐 주말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때 상춘객은 봄의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 나들이객,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춘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봄을 맞아서 경치 구경하는 것을 상춘이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작품도 봄을 맞이해서 뭔가 화자의 정서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나 작품은 앞에서 가 작품과 다르게 가 작품은 세 줄짜리가 이렇게 끊어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 작품은 쭉 이어지고 대신에 한 줄을 이렇게 이복에 이웃사람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이런 것처럼 한 줄을 네 번씩 끊어 읽는, 즉 사음보가 연속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래를 가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가사. 그래서 한번 이 상춘곡이라는 가사를 살펴보죠. 자, 이복의 이웃 사람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자, 산수구경이라는 건 산수가 여러분 산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구경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유 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상충곡이기 때문에 봄이 돼서 아마 봄나들이 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나물 캐고 낚시하고 아주 그냥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여러분이 갈건은요 아주 거친 그 섬유로 만든 두건 즉 이제 우리가 칡배로 만든 두건이라고 하는데 아주 거칠게 짠 두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뭐 귀한 이런 두건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쓰는 두건. 그래서 역시나 이 갈건도 소박한 어떤 삶의 태도를 소박하고 소탈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풍류 즐길 때 여러분 빠지지 않죠? 술. 그런데 이 술을 이제 체에 거를 때 그냥 거친 두건에다가 거르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 잔 먹을 때마다 하나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 화풍이 건듯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자, 여러분 화풍은요 화창한 바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꼭 외워야 되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자들을 나는 한자를 몰라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전문학 자체가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를 알아두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쉬운 기초 한자들 중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이 나오는 한자들을 노란색으로 함께 표시해 줄 테니까 그 정도의 한자는 여러분 꼭 외우길 바랍니다. 자, 화풍할 때 풍이요. 풍은 바람풍이죠. 그래서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여러분 이 청향이라는 한자는 기억하세요. 각각. 자, 이 청은 맑을 청이고요. 향은 향기할 때 그 향이에요. 그래서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잔에 떨어지고 또 낙홍 이 한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낙홍. 자, 낙은 떨어질 낙에 홍은 붉은 홍자예요. 그러면 붉은 것이 떨어진다는 뜻인데 즉 붉은 꽃잎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나에게 말해라. 아이를 시켜서 주가에서 술을 사서. 자, 이때 아이는 심부름하는 아이예요. 자, 술이 떨어지면 심부름하는 아이를 시켜서 주가 할 때 여러분 이 각각의 한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술 주자고요. 가는 집 가자예요. 그래서 심부름 아이를 시켜서 술 파는 집에 가서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미음 완보 밑에 뜻 나오죠. 나지키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걷는 거. 이 보자가 걸을 보자니까요. 네. 자,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자, 시냇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모래밭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자, 여러분이 도화는 한자도 기억하고 한글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도화할 때 화는 알까요, 여러분들? 이거 꽃 화자거든요. 도자는 우리 복숭아 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 꽃입니다. 근데 이 복숭아 꽃이 여러분 언제 피냐면 봄에 피어요. 그리고 생김새가 벚꽃과 조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화는 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도화하면 이 봄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을 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맑은 물을 보니까 거기에 그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숭아 꽃이 즉 도화가 물에 떠오니까 무릉이 가깝네. 저 산이 거긴가? 라고 화자가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릉도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릉도원. 여러분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이 무릉도원은 보통 이상향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예전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무릉의 한 어부가 어느 날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이렇게 물에서 배를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아주 멋진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들은 뭔가 나라의 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살기가 좋아서 바깥 세상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는 별천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나온 이 어부가 그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복숭아꽃이 아주 가득 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다시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말인데 무릉도원은 이상향 보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도 물에 복숭아꽃이 떠오르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혹시 무릉도원 같은 곳이 있나? 저 산이 거긴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보니. 자, 이렇게 산봉우리로 공간을 이동했네요. 자,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버려 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엊그제는 검은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봄빛이 넘친다. 아마 새 잎도 나고 꽃도 피고 하는 색깔들이 드러났겠죠.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여러분, 공명은요,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공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기는 여러분 알죠? 네, 우리가 그 부자, 또 부귀 영화를 누리다 할 때 그 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공명, 즉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나를 꺼리고 그 다음에 부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나를 꺼린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공명과 부귀는 이 자체가 나를 꺼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꺼리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꺼리는 건데 그걸 마치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려서 나와 멀리에 있어 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나가 하는 행위를 마치 대상이 하는 행위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객전도라고 해요. 나라는 주체가 사실을 하는 건데 마치 객체가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여러분 여기에서 청풍명월은 각각 한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청 나왔었죠? 맑은 바람과 그 다음에 명월, 밝은 달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냐?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청풍명월만이 나의 벗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이게 바로 자연이겠네요. 네, 이렇게 자,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 아니하니 밑에 단표누항 뜻 소박하고 청빈하게 생활하는 삶 속에서 허튼 생각을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때 허튼 생각은 내가 소박한 삶 속에서 다른 생각은 안 해. 즉 소박한 삶과 반대되는 생각은 안 해. 예를 들면 속세와 관련된 공명이라든가 이름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부귀와 같은 것들. 이런 허튼 생각을 아니하니까 아모타는 아무튼 백년행락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아무튼 한평생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게 이만하면 어때?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봄을 맞아서 경치 구경을 가자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 봄날의 경치를 충분히 즐기고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강호한정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자신의 정취를 즐기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37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가에는 우리 일단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가에는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소일하는 것. 우리 소일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 느긋하게 생활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우리 마지막에는 다 이게 임금의 은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었으니까 1번은 적절합니다. 2번에
청풍명어를 벗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연과의 친밀감이 드러내고 있고, 그렇죠.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냐? 나는 청풍명월만 벗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자연과의 친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는 봄에 미친 흥이 절로 난다는 것에서 나에는 산수 구경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흥이 나고 우리 자연 구경 가자 이런 표현들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모습. 그 다음에 4번에 가에는 추운 겨울에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입는 모습에서 도롱이 기억나죠? 지푸라기로 만든 비옷입니다. 나에는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는 모습에서 둘 다 아주 소박한 이런 삶을 드러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말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5번에 가에는 여름에 미더운 강 물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나에는 공명과 부귀도 자신을 꺼린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에서의 흥취를 드러내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또 어딘가로 내가 더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은 찾기가 어렵죠. 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명과 부귀가 자신을 꺼린다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 즉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있는 이 공간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8번에 보기를 보고 다 작품 살펴볼게요. 자, 입춘은 요 입춘이란 작품은 절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각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작품이다. 그래서 절기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네, 아주 자유롭게 쓴 아마 수필인 것 같네요. 자, 글쓴이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절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절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표현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감각적 표현도 쓰고 또 음성 상징어도 활용하고 자신을 객관화했었던 표현도 있고 또 어릴 때는 느꼈던 감정을 지금은 못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정서도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런 힌트를 가지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의 입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춘은 우리 절기 중에 24절기 중에 하나죠.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입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이때 소대한은 그 절기 중에 소한과 대한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가던 중에 소대한을 만났다고 했어요. 나는 공교로이 타관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에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자, 절기라는 것이 참 신묘하다라고 화자가 생각한 거죠. 며칠 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고 바람이 푹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에나 밤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의뢰의 다음 날은 대안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동안만 해도 제법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 내리고 땅이 눅눅하니 밈이 들고 해서 자, 이때 밈은 미음이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생나무의 껍질과 나무 속 사이에 생기는 물기가 많고 진득진득한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봄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소재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었다. 자, 이렇게. 자, 나는 실상 해보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 음력이 좋은데 생각하면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민물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신비롭게 얽히었는가. 자, 이거는 우리 화자의 생각이니까 서술자의 생각이니까 오고 가는 절기며 들고 나는 민물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고향에 대한 시골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좀 드러납니다. 자, 중략.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가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만 넘으면 양지 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에 소금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친했던 창해와 여러분 창해는요 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동물을 잡는 틀 이렇게 그 다음에 설매와 설매는 밑에 뜻 나오죠? 썰매를 뜻합니다. 자, 창해와 썰매와 발구며 발구는 큰 썰매를 발구라고 해요. 자, 꿩, 노루, 토끼의 멧돼지며 멧새, 출출이 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자, 입춘이 들면 한겨울에 함께 했었던 덫과 썰매와 꿩, 노루, 토끼, 멧돼지, 멧새 이런 것들이 다 들을 이제 떠나서 내가 이제 그런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려었던 것이래요. 자,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즐겁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겨울은 좀 쓸쓸하고 무섭긴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봄이 오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소년은 슬펐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소년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나겠죠. 근데 이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두고 이렇게 마치 타인인 양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서 봤었던 자신을 객관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소녀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어느덧 갔다는 건 이제 어른이 됐다는 뜻 아닐까요?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 자, 겨울이 가서 슬퍼했던 건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했었던 행위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썰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버린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어떤 흥성거림을 느끼지 못하는 어른의 어떤 서글픔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무휴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이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 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폐부의 그 읍우를 느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자, 단어가 좀 어렵네요. 자, 어쩐지 나는 까닭 모를 패배의 감정을 느끼면서 또 걱정하고 답답함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예측을 한 거죠.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 왜냐하면 입춘이 오면 나는 왠지 까닭 모를 어떤 패배와 아니면 그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8번에 선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슬슬 으등등과 같이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절기의 변화를 생생하게 드러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음성상징어 뭔지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죠.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울러서 음성상징어라고 하고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면 여기에 슬슬이라든가 아니면 으등등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절기를 나타내주는 소재들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우며를 통해 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 감각적이라는 단어도 기억해둬야 할 핵심 개념어입니다. 감각적은 오감을 이용해서 느끼는 걸 우리가 보통 감각적이라고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
자, 봄비가 풋나물 내음새를 피웠다고 했으니까 이 봄비는 뭐 시각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풋나물 냄새를 피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후각적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뜰 적마다 고향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절기의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자, 절기가 뜰 적마다 고향을 생각한 건 맞는데 이 고향에 대한 생각이 어떤 바뀌지는 않았었어요. 고향에 대한 생각은 자연의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다. 사람의 생활도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고향에 생각하는 모습은 드러나지만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 내 생각하는 것은 있으나 내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녀는 슬펐던 것이다와 같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때 소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이니까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자, 슬퍼하는 슬픔도 가버렸다를 통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슬퍼하는 슬픔. 자, 이 슬퍼하는 슬픔은 바로 어린 시절에 화자가 겨울이 가서 느끼는 슬픔이고, 가버렸다라는 건 어른이 돼서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드러내주니까 어린 시절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9번으로 내려와서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고르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 A는 이 앞부분입니다. 네. 자, 상충곡에서 이만하면 어떠한가? 내 삶이 이렇게 평생 즐겁게 지내는데 자연 속에서 이만하면 어떠냐? 나 너무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석 입춘의 마지막 구절.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라는 구절입니다.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고 표현한 까닭은 이 화자는 봄이 오면 왠지 패배의 감정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바에는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이제 드러낸 구절인데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죠. 자, A에는 과거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라고 했는데 과거를 동경하는 것 아니죠. 지금 이게 어떠냐라는 표현이니까. B에는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소망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에 A에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쉬움 아니죠. 이만하면 어떠냐, 만족한다. B에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거부감. 여기서는 입춘을 거부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입춘이 오면 내 감정들이 좀 답답하고 패배감을 느끼니까 차라리 그거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어 라는 그냥 어떤 자기의 고백적인 표현인 거지 거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3번 A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 대상이 부재하지도 않고 외로움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B에는 대상을 맞이하는 글쓴이의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즐거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봄이 없는, 그러니까 입춘이 없는 세월 속에 있고 싶다고 했으니까 뭐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A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죠. 이만하면 어떠한가? B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답답함. 우리 읍울의 뜻 중에 하나가 마음이 답답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A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이 아니라 이만하면 어때? 라는 만족감. B에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후회가 아니죠. 뭔가 결정한 상황이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후회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넘어와서 35번 문제 해결할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가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였잖아요. 사계절에 드러나는 자연의 흥취였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미지로 활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 2번. 나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유형 어미라는 건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투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첫 번째 줄 부분에 우리 산수 구경 가자꾸나. 목욕은 내일 하세. 저녁에 낚시하세. 이렇게 청유형 어조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청유형이 지금 뭐 3번 정도 나오니까 반복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하자고 표현하는 거니까. 자, 다는 소재의 나열을 통해 글쓴이가 과거에 느꼈던 계절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소재가 나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다의 3번째 문단에 보면 한겨울에 친했던 창에, 썰매, 발구, 꿩, 노루, 토끼, 멧돼지, 매, 맷새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소재의 나열도 맞고 이 나열을 통해서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이것이 출출이 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하다라는 어떤 자신의 인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느끼는 입춘이 되면서 느끼는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감정을 이입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 이거 우리 핵심 개념이지만 즉 대상이 뭔가 내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감정을 이입한 표현법은 네, 없었습니다. 자, 5번. 나와 다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간의 대비는 사실 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뭐 예를 들면 지향하는 삶의 태도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뭐 이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나에서는 뭐 일부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만하면 어떠냐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어떤 입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냥 쓴 것에 불과해요.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었고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6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선생님은 그 본문의 기억에서 미음을 보고 여러분은 문제를 보면서 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억은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름날 한가한 초당의 모습, 즉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한가한 초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자, 니은에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자 이제 자연에서 본격적으로 즐기려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다. 자연과 동화된다는 건 여러분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술을 걸러 놓는다는 건 내가 이제 술을 마시겠다. 근데 그 술을 갈건이라는 이런 어떤 거친 두건에다가 걸러서 그냥 먹겠다라는 뜻이라서 이 니은에서는 소탈한 삶과는 관련이 되지만 물론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을 즐기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이 니은 구절 자체가 어떤 자연과 하나가 되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술 마실 준비를 하는 거지 자연과 하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와서 선생님은 디귿을 보고 여러분은 선지를 보세요.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자, 변화된 들판을 보며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 엊그제는 검은 들판에 불과했는데 검은 들판이라는 건 겨울이겠죠. 이제는 봄빛이 넘치는구나. 감탄하는 겁니다. 아, 이제 봄이구나. 이렇게. 자, 리을.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안이 들었던 것이다. 타지에서 소대안을 맞이한 글쓴이의 상황.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소대안을 맞이한 거니까 타지에서 맞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고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 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었다. 자, 즉 찬 것 같고 추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입춘이 오더라. 즉 절기가 신묘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경험이 이렇게 미음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5번도 적절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